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를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우리나라에서 영업 활동을 할 경우에 이 기존에 해외에 있던 이용자들이 쓰던 것처럼 이 원활하게 영업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해외 거래소가 들어온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현재는 없고요. 그 시도는 많이 됐었어요. 그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낸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거래소 운영한 적이 있긴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정리를 하긴 했죠. 했는데 그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지위가 있는데요. 예. 국내 뭐 고팍스 같은 거래소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하고는 다르게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또 특히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우리나라 크립토 업계 유일한 규제인 특근법부터 규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오늘 인포맥스티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예, 딜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와 함께 인포맥스 인사이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022년 이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는 유난히 이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나 투자자 모두 제대로 된 법이 또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오늘 조원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 1월인데 현 시점에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법은 사실 특근법이라는 법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특근법이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예, 특검법은 원래 이제 금융기관들이 예. 이제 자금 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자금 세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규제들을 원래 규정한 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거 자금 세탁을 좀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특검법에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사실은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된 것으로서는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상자산의 유일한 법인데 네. 이 문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금 세탁과 같이 시장의 규율을 잡는 용도로 지금 네, 제정이 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법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예를 들어 거래에서 임의로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자전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문제되는데 특근법은 이 자금 세탁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사실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특근법을 통해서 문제가 됐거나 네. 실제로 특근법의 처벌 규정을 통해서 처벌이 된 사례들이 있긴 합니까?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예. 근데 이제 특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세탁과 관련된 한정된 규율이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실제 시행에서는 많은 허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근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가상자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 지위를 득해라 네, 이게 있었던 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트래블 룰이라고 해서 이제 돈의 가상자산 이동의 꼬리표를 단다고 네,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입출금은 좀 불편해졌지만 네. 이 두 가지가 많이 당장에 이제 우리가 접해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들이 사실은 계속 많이 시장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대로 좀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그래서 좀 이게 특근법에 또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특근법이라는 게 이제
제한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자금 세탁이라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규율이 필요한 많은 영역들은 공백이다. 라고 해서 이제 뭘 물어봤을 때 이 특검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결국 향후 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만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특검법이 처음 시작될 때 충분히 이제 논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 법률 자체에도 여러 가지 공백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ISMS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ISMS가 없으면 신고를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누구도 새롭게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그거 최근에 이제 예비 인증 제도를 두어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는데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거 문제다. 이거 만약에 개정되지 않고 시행이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시행이 됐다 보니까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ISMS라고 하면 일반인들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ISMS가 뭔지 한번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먼저. 그러니까 ISM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융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은 예.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다 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컨대 방화벽도 설치해야 되고 또 이제 해킹 방지 위한 조치도 내부망도 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규정인 거죠. 인증 체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예.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개인 정보 보호 체계 인증 이렇게 예, 또 부르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상자산 특근법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려면 네. ISMS를 인증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ISMS를 해주시는 예, 거죠. 근데 네.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도 네. 이제 기존 은행권이 하는 것과 동일한 네. ISMS 인증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쪽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게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요. 저도 그런 그 허들이 부분에 있죠. 있어서 굉장히 좀 넌센스했던 게 예. 신산업이잖아요. 새로운 산업이죠. 블록체인 산업. 네. 그러면 신산업에는 이제 굉장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젊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제 ISMS 인증 같은 걸 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업이 따는 거니까 스타트업이 할 수 없는 규모인 거죠. 네, 거기서 오는 좀 현실적으로, 현실 어려움들이 어렵죠. 예. 그러면 해외에도 뭐 가상자산 사업자와 같은 여러 가지 지위들이 있겠죠. 네, 이름들은 네. 다르지만 ISMS라는 거를 기준으로 둔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네. 특검법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네.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지위를 인정할 때 ISMS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라든지 요 두 가지가 저희 특검법에서는 요건으로 돼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특근법이 논의되고 개정된 게 한 2020년도 주로 얘기가 됐고 발효된 건 2021년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이 논의가 됐겠죠. 예. 뭐 그냥 정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ISMS를 넣고 실명 거래 계좌를 넣었던 뭐 나름의 그래도 이유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정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네. 보니까 결국은 직접 하기보다는 은행과 연계해서 근데 은행이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기존의 자금 세탁 그 규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사실은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이용하도록 한 것인데 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너무 높은 허들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참 대형 금융사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이 특정금융정보법 네. 이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가상자산 업계도 적용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이 대다수인데 네. 이런 인증들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공유 오피스에 입사해 있으면은
인증을 또 받을 수 없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스타트업 이 블록체인 업체들이 다 공유를 그런 쓸 데 수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발효된 이후에 실제로 뭐 가상자산 사업자라든지 이런 ISMS 인증을 받은 회사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중에서 받은 경우는 일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예.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미 이제 규모가 있고 있고, 자금 여력이 있어서 뭐 충분히 이제 ISMS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경우만 사실은 가능한 거고 우리 이장희 대표님도 잘 알겠지만 뭐 그 이후에 스타트업계들은 특히 블록체인 업계들은 많이 죽었죠. 맞아요. 이게 그렇군요. 저 숫자만 봐도 나오는 예, 것 예. 같아요. 이게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한 36개 정도인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35개, 36개인 것 같은데 그중에 거래소가 25개 정도 되고요. 그럼 거래소 비즈니스 아닌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들은 너무 많잖아요. 예. 이 큰 산업인데 그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거래소 중에서도 그 상위 2개 거래소가 거의 시장 점유율이 한 97% 정도로 하니까 나머지 20여 개 넘는 거래소들은 이제 사실상 거래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소들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특근법 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집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업자라는 집이가 시장에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라는 걸 그냥 이 숫자를 봐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좀 네. 느낌이 들긴 하네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가 한 200~300개 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중에 거의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만 이제 네. 이제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수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네. 뭐 요즘 뭐 NFT 겸 디파이나 네, 뭐 네. 정말 다음 세대의 큰 산업의 트렌드 될 정도로 이슈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더 이상 우리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접었고 일부는 그러면 우리 해외로 가볼까 해서 이제 해외에서 적절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업하는 곳도 있고 네. 나머지 일부는 이제 비즈니스 내용을 좀 바꿔서 신고 없이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신고 사업자하고 제휴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사업 모델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 특근법이 시행될 즈음에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것이 네.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가 네. 이제 이 특근법에 이제 빠르게 대처를 조금 못하다 보니까 하루인가 이틀 차이로 이 원화 출금 입금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 아주 큰 사단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자본이 충분히 있는 회사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확실히 시장에는 변화가 엄청나게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ISMS와는 또 다른 또 하나 축인 실명 거래 계좌. 예, 이것도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시니까 음. 고팍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실명 계좌 인증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음. 네. 은행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전북 그게 은행이었죠. 최종적으로 협의가 예. 안 되면서 이제 정말 그 원화 거래가 딱 막혀버리는 네. 사태 있었죠 네. 네. 작년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거래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큰 허들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일부 시장 사업자들이 과점하고 독점하게 되는 상황을 또 만들어주는 상황도 됐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밸런스 있게 가져갈 거냐가 문제인데 사실 은행이 지금까지는 너무 보수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사업자들에게 점점 더 시장 점유율만 넓혀주고 새로운 또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에요. 특근법이 오히려 이제 규모가 있고 자본이 있는 이제 큰 빅 플레이어들이 활동하기 좋게 더 만든 경향도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고 이제 은행에 뭔가 이 책임이나 또 이것도 잘해 이렇게 하기엔 또 무리일 수가 있는 게 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금 세탁 방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이제 내는 벌금들이 어마어마하죠. 뭐 100억대, 수백억 대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괜히 거래소에 뭔가 계좌를 열어줬다가 받는 수수료 수익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뭐 업비트가 그래도 가장 국내에서 한 80% 정도 이상의 거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K뱅크가 얻는 수수료 수익은 제가 뉴스에 보기로는 우리 100억대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비교해서는 너무 큰 벌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들은 더 상위에서 뭔가 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스타트업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훨씬 투자자 보호도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안 그러면 완전히 이제 어두운 영역 가버리니까 그런 것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서 이제 계속 비판은 결국은
체계상으로는 은행에다가 뭐 권한을 주고 책임을 맡겨놨는데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또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거를 또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핑퐁 게임 아니냐. 정부는 은행에 가서 알아봐라. 하고 은행에서는 이 정부의 방침이 너무 엄격해서 우리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거래소가 그나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받았는데 현재 이제 은행에서 실명 거래 계좌를 받은 거래소들은 자 고팍스 포함 5개인데요. 5개. 네. 그 거래소들은 다 2018년도 이전에 다 이미 나왔던 거래소들, 이 시장에 있던 거래소. 그 당시부터 실명 계좌 받고 있던 거래소. 그러니까 18년 이후에도 수많은 거래소들이 스타트업들이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소들은 단 한 곳도 실명 거래 계좌를 못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새롭게 진입하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장벽이 굉장히 높다, 기회가 없다 이렇게 또 나온 결과로만 보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외 거래소로부터 국내에 이제 거래소를 좀 만들고 싶다. 뭐 이제 그런 자문 의뢰를 좀 여러 건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자문하는 과정에서 ISMS라든지 이런 인증까지는 사실은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명 계좌 연결 계좌를 갖기는 어렵다. 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가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특근법을 얘기하면서 장벽과 허들을 너무 높여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실명 계좌라든지 뭐 이런 ISMS 인증 같은 부분은 투자를 하는 업체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반면에 블록체인 개발사라든지 일반적인 업체라면 특근법만 있기 때문에 규제가 이제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없다 그래서 규제가 없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ICO라고 흔히 이제 토큰 발행하고 판매하는 경우 법은 없지만 정부에서 우리 이제부터 ICO 금지한다. 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거는 거의 법과 같이 ICO는 국내에서 안 되는구나. 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떤 이제 정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규제, 그걸 통해서 규제했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유사금융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세탁, 그러니까 가장 자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규율되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근법에 우리가 아까 제약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굳이 한번 제가 기억나게 얘기해 보면 특근법이란 그나마 있어서 그나마 거래소들한테 좀 제약을 줬기 때문에 국내에서 FTX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거나 국내에 있는 사용자들이 거의 노출이 좀 덜 되었거나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규제가 결국은 이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이거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런 FTX라든지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면 이제 쑥 들어가는 거죠. 규제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거 봐라. 우리가 그나마라도 이거 해놨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안 생긴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기본법 논의가 되면서도 육성보다는 조금 더 규제로 방점이 이제 가는 게 시장에서 그런 목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지난해 11월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될 때 하필이면 그 비슷한 시기에 맞습니다. FTX 사태가 터지면서 규제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튼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한국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 점 확실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산을 다루는 법으로서 사실 이 특근법은 좀 문제점이 많거나 좀 미약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근법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다루고 있는 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산,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금융투자 상품, 예를 들어서 증권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법은 자본시장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근법으로 규율되는 것은 아주 한정적으로 자금 세탁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투자하는 자산 뭐 이런 금융 투자 상품으로서 어떤 규율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자본시장법인데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사실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직은 이제
뭐 구체적인 시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쵸. 오히려 기본법 논의가 현재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자본시장법이 이제 적용될 수는 있으나 예, 예. 아직은 적용된다고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상자산 영역이 뭐 100이라고 하면 네. 그 중에서 이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될 텐데 그렇죠. 지금은 증권에 해당하는 뭐 비율은 아직은 높지 않으니까 그쵸. 대부분 남아 있는 가상자산은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네. 그 나머지 대부분의 그 우리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곳이 거래소인데 네, 암호화폐 네. 거래소 여기는 사실 자본시장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영역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뭐 우리가 뭐 가격의 이런 그 시세 조정, 시세 조정 이런 것도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규율하기 기존의 어려운. 법에 대해서 네, 처벌하기 맞습니다.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는 네.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특근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예. 근데 이제 먼저 특근법이 2020년에 개정이 돼서 지난 2021년에 이제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된 네. 네. 그런 현재의 특근법인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돈 세탁, 자금 세탁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배경에서 좀 나온 법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페데프라 그래서 이제 국제 자금 세탁 기구가 있는데요. 네네. 이 기구에서 나름대로 이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그 기구에 가입한 국가가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된다 하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국내 법에 이행해야 될 의무 기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의무 기한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이제 특근법이 개정된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그 계속 이제 그 특근법이 원래 태생 자체부터 시작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자금세탁 방지가 메인이다 보니까 우리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 같은 곳에 법인들이 이렇게 법인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원화를 통해서 법인들이 자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행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안 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특근법을 할 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왜 안 될까? 가상자산 한 비즈니스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네. 그러면 법인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왜 제약을 할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특근법인데 특근법은 자금 세탁. 법인이 했을 때 자금 세탁에 취약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막힌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그 산업적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규제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회적으로 네. 예, 뭐 대표나 이사 개인 통장이나 지갑을 통해서 그럼요. 결국 계속 환전하고 있거든요. 더 위험한 구조로 그렇죠. 밖에 할 수밖에 더 없는 거 내모는 위험하고 거죠.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이제 이슈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구조가 생긴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기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참 그런 규제를 사실 협파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죠. 2022년 12월에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네.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좀 깨는 쪽으로 네.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을 주시지만 정작 이 자금 세탁에 치중하다 보니까 역시 정말 크립토 업계에서 일어나는 주요 범죄인 사기라든지 예. 유사수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못 잡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어떤 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예. 그 시세 조정, 우리 흔히 이제 MM, 네, 마켓 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발생되는 그게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해악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이건 시세 조정은 뭐 엄격하게 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규율이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규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쵸. 기존의 형법 규정 가지고는 사실은 제한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가상자산을 다루는 거래소도 기존의 이제 증권거래소랑 비슷하게 이런 시세 조정이나 이런 부정 행위를 좀 막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본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들어가 있겠네요. 관련 법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예, 예. 사기, 횡령, 배임 모두를 적용하기가 크립토 업계에서는 매우 힘들다라는 예, 말을 예.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금융 거래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상자산이 어떤 형태로 취급되느냐의 그 그렇죠. 규정이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상자산 중에서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거, 네. 그거는 뭐 자본시장법에 적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영역,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사실은 지금 현재 공백이었는데 예. 그게 지금 이제 가상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게 사실 어떤 좀 이해하면 될지를 좀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하고 예. 그 투자의 손익을 내가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손실 나는 대로,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대로 내가 그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샀는데 그냥 그 상품을 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이 일어나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나한테 배분된다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증권을 샀는데 이 증권을 가지고 예컨대 뭐 미술품 조각 투자를 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거기서 네. 수익이 나면 일부 나한테 돌려준다. 이런 것들이 증권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돼요. 우리가 보통 토큰 같은 거 투자할 때도 네, 암호화폐들 그 토큰 소개하는 사람이 이거 토큰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수익해서 얼마 배당해 줄 거야, 그렇죠. 수익 그런- 나눠 줄 그런 거야. 게 전형적인 이렇게 증권인 되게 거죠. 이제 뭐 유혹 겸 설명을 네, 하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은 내가 증권을 투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법에 다 위험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에 ICO 대란 때 예. 이제 그때 그런 배당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판매를 하는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 금지가 된 건데 맞아요.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하위 테스트라는 걸로 이제 예. 증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크립토 이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지금 어떻게 논의할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하위 테스트하고 유사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예. 증권 중에서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점 뭐였냐면 판결이든 아니면 금감원 선례건 네.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하위 테스트랑 비슷한 규정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증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미국이 엄청나게 넓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지금 SEC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앞으로는 예컨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다 증권으로 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증권의 범위가 넓은데 그 반면 이제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것보다는 좁게 증권의 범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정상으로만 보면 넓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해석한 선례도 없고 또 다른 나라의 해석 예하고 비교해 보면 또 너무나 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미술품 조각 판매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그나마 이제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내서 우리는 이 정도면 증권으로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이미 이제 그런 니즈는 2018년, 29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뮤직하우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 이슈가 되면서 이제 그런 기준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먼저 좀 선제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제시했으면 시장에 혼란이 좀 적었을 텐데 막 우후죽순 나올 때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나오는 게 조금 되게 아쉬운 거죠. 맞아요. 증권 가상자산의 증권성 이슈는 한동안 굉장히 큰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그 아무래도 가상자산 하나가 이제 뭐 딱 로컬라이징 된 건 아니니까요. 그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증권에 대해서 계속 이슈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XRP, 리플 같은 프로젝트도 지금 뭐 네. 증권성이 아니냐에 따라 계속 소송을 하고 미국, 있고. 소송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연관은 다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크립토, 이 토큰, 코인 이런 네. 걸로 보면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혹은 이게 배분이 되고 이거의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얻는 기본적인 네. 그런 구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증권으로 인식이 될까 말까 한 것들 예를 들면 NFT 네, 네. 이런 것들은 과연 특근법이라든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이 논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NFT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자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가상자산 사업자인 거하고 아닌 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NFT는 NFT 자체도 너무 레인지가 넓어서 NFT 중에서도 이런 배당을 해주는 NFT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증권성을 띠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 이제 그냥 뭐 미술품.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거 네. 아니면 이제 디지털 에셋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아니니까. NFT가
자체가 가상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요 기준이 아직은 좀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 그게 좀 어려운 점이죠.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NFT 사업자가 특근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지금 방금 이 설명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NFT는 포함되고 어떤 NFT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얘기신 예, 거죠? 예, 이미 사업자들은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법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오면서 예. 거기에 이제 NFT를 구체적으로 이제 규율한 법안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NFT를 그렇게 또 제한적으로 규율하게 되면 요 향후에 이제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빼자 뭐 그런 논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NFT 시장은 사실은 커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이제 규율 자체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현재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근법을 좀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요건 두 개 다른 법이고 네. 특근법은 기존에 있는 법이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법. 그렇죠. 법 아니고 이렇게 발의는 본다면 됐으나 예, 발의는 그렇죠. 그런 법안이라면 그 두 개에서 어떤 부분이 이 새롭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좀 변화되는 내용이나 추가된 내용이 좀 들어갔는지 좀 주요 좀 골자들을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근법은 이제 자금 세탁 이렇게 딱 이제 제한해 놓고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상 자산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새로 발행할 때 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거냐, 네. 이 발행 시장. 그다음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세 조작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내부 정보 활용이라든지 네. 이런 유통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네. 뭐 이런 게 사실 가상자산 기본법안의 기본 논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결국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기존의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발행부터 유통까지의 전 체계를 이제 체계적으로 규율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상자산 기본법의 기본 내용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규제만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법 내용 중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산업을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특근법 상에서 이건 문제야라고 네. 했던 몇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디지털자산 기본법, 그러니까 가상자산 기본법에는 반영이 안 돼. 별개 법안을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법이 사실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특근법에서 이거 좀 문제다, 좀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는 특근법을 개정해야 사실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요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근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뭐,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뭐 네, 하여튼 바뀌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계속 특근법 개정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개정 논의는 빠르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제 가상자산의 개념도 좀 바로잡아야 그 되고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긴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가상자산 기본법이 생기면서 특근법도 기존의 시행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더 규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가 좀 많이 세분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규모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이 거래소하고 사실은 그냥 뭐 가상자산 스타트업들 많은데 이게 두 개가 동일하게 규정된다는 게 좀 그래요. 어렵죠, 그죠? 그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특근법과 아직 발의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 어딘가의 중간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호해요. 법률 자체가. 그래서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느낌을 확 받게 되는데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실제 케이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뭐 가상자산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걸 물어볼 때 그 기준이 그러면 명확하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럼 기준이 어디를 출발하느냐. 전부 기준 얘기네요. 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법은 사실은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이런 것들은 보겠다. 이러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쉽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를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제정되기 전후에 다양한 가이드라인 아니면 이슈 리포트 아니면 정부의 방침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그거에 따라서 맞춰갈 수가 있는데 정부는 그런 부분들이 대응이 좀 늦었다. 이게 이제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시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저도 이제 많이 듣다 보면 특히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내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위들이 바뀌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도 뭔가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이걸 기준을 정한 쪽에 그런 물어본 창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외는 그런 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위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스위스는 마스라고 싱가포르 마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핀마라고 핀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금융위와 관련된 그 기구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혹은 페이먼트의 성격을 가지냐 아니냐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물어봐요? 핀마의 담당자들한테. 네네네. 그럼 핀마에서는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예컨대 증권성을 띠지 않겠다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규제적인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적인 내용까지를 쭉 보면서 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제 의견을 준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에 가서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의 입장을 한번 먼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사업을 좀 조정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뭔가 질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아주 보수적으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원활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사실 미국은 SEC라든지 가끔은 백악관이라든지 이 암호화폐 관련된 논평이라든지 계획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흘리는 인터뷰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유럽 금융감독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크립토 업계를 혁신 금융으로 지정은 했으나 사실 그런 논평이나 인터뷰나 어떤 내용도 사실 나오지 않는 거 봐서는 사실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이슈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금융위도 우리 쪽에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부도 이슈가 있다. 다들 부처들이 나름대로 조금씩 이슈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이 가상자산 TFT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 이슈를 관할하도록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기도 이 내용을 전체를 다 포괄할 정도로 아는 충분히 이제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큰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중구난방 얘기가 있었고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융위 쪽에 어떻게 보면 권한을 이제 위임하겠다 이쪽에서 컨트롤 한다라고 이제 방침은 세웠지만 금융이나 이쪽에서도 세부적인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정책 방향을 간다라고 하는 이제 방향이 서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논평들이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암호화폐 하면은 법무부, 과기부 그리고 금융위까지 정말 부처가 다 찢어져서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좀 하나로 모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자산 법안이 확실히 탄탄하게 좀 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의된 내용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아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지금 법안이 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들은 많지만 법안이 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우려는 그 많은 법안들을 어떻게 취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 법안으로 이제 올릴 거냐 하는 부분들에 이제
좀 의문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법안마다 각각 이제 특색 또는 중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가상자산 사업자를 좀 육성하는데 초점이 둔 게 있고, 네. 아니면 정말 투자자 보호 쪽으로 이제 초점이 두어진 게 있고. 네. 근데 이제 방향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테라, 루나, FTX 이런 게 터지면서 조금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기는 한데, 설령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규제에 대한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와 있어야 시장에서 그걸 가지고 볼 텐데, 사실 지금 이제 3월에 이제 정기국회가 마감을 할 텐데, 네. 그때까지 이게 입법이 돼야 사실은 내년 올해 예. 가상자산 사업자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야, 이거 3월까지 될까 하는 부분도 요즘 의문이 많이 생겨요. 특급법처럼 이제 1년의 기간을 두고 예. 한 해 뒤에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예. 정기국회 3월까지 이제 그때가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유력한 법안이 어떤 법입니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창현 의원 예. 쪽에서 발의된 이제 법안이 그나마 이제 가장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법안 자체도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많이 이제 반영되고 있긴 한데, 네. 이제 업계에서의 아쉬움은 사실은 이제 윤창현 의원님이나 이제 국힘에서는 기존에 조금 더 육성에 초점을 많이 이제 두었었는데, 이제 여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사고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이제 규제적인 내용들로 사실은 법안이 많이 좀 이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도 하지만 조금 더 밸런스를 가지고 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계속 있죠. 일단 국민의힘 자체가 여당이 되다 보니까 예. 책임 소재가 커지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그렇게 거예요. 됩니다. 생기는 스케줄이 것 입법이 같습니다. 만약에 3월 네, 정기국회 이전에 되면 이게 시행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시행이 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6개월 또는 1년의 예. 기간을 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면 올 연말, 연말? 아니면은 내년일 내년. 텐데 그것도 이제 지금 논의된 것 이게 3월에 끝내려면 벌써 1월이면은 대충 다 법안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고 예. 정리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논의가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 이제 주요한 키는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야 이거를 우리 연초에 빨리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빨리 움직인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의 필요성이 계속 이제 얘기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3월이 안 되면은 이게 언제 또 이루어질 수 이제 있는 그러면 시기가 이제 돼요? 9월 하반기로 그러니까 가는 거죠. 하반기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많죠. 네. 임시국회보다는 정기국회로 가니까요. 맞습니다. 그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문제는 특근법 때처럼 같은 혼란이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 업계에서 준비가 될 시간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뭐 기존의 그 국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앞으로 이제 입법이 되면 대략 이런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하는 학습이나 이해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이 입법이 된다 그래서 업계가 놀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법이라는 게 어차피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실제 시행되려면 또 시행령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시행령 갖추는 과정 속에서 업계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특급법 같은 경우도 시행령 나오면서 이제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이제 뭐 한동안 뭐 공청회 뭐 이런 걸 했어요. 예. 저도 가서 뭐 의견도 내고 했는데 너무 좀 아쉬웠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에서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실 또 시행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가상자산 기본법이 생긴다고 하면 그 시행령이나 이런 걸 구체적인 만드는 과정에서는 업계 사람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시행으로 인한 그런 이제 초기의 그런 시행착오들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할 기회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사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물론 여당이 발의한 내용이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가 있으나 네.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는 된다.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지금 논의도 오래됐고 또 올해만 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뭐
아예 행정력의 부재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올해 안에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연초에 돼서 올해 이제 시행할 수 있는 틀을 잡느냐 아니면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요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외국에서도 이런 법이 좀 운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EU의 미카라고 예.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이 EU에서는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법을 많이 참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법이 되게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미법하고 대리법이 좀 다른데 영미법은 주로 판결을 통해서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네. 초기에는 조금 간단한데 네. 대륙법계는 처음부터 디테일한 규정들을 다 담거든요. 그래서 미카가 그런 디테일한 규정들을 다 담고 있어서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입법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다고 봤던 게 미카 법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이제 해외 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도를 좀 못 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는 게 있고 또 시행에 따른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뭐 충분히 참조할 만한 곳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제 올해 안에 통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통과될 때 뭐가 가장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결국은 이제 균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뭐 예컨대 인허가, 신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보호 이거는 기본 프레임이지만 두 번째는 이 산업을 조금 더 이해해서 아까 우리 이장호 대표님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의 내용에 맞춰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규제를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이해,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게 이제 법안에 그러니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요 과정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의 많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좀 반드시 거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람입니다. 네. 특히 뭐 스타트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이 블록체인 업계 특성도 좀 고려를 해서 네.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크립토 업계 규제 관련해서 딜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